투자 역사에서 가장 비싼 말의 글자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번엔 달러를 꼽겠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가장 뜨겁게 과열됐을 때 가장 크게, 가장 자신있게 외쳐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네 단어가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을 만들어 온 문장이라고요. 오늘은 그 말이 왜 항상 틀렸는지, 100년의 역사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주가는 영원히 오른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경제시대에 진입했다는 문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 자문들도 영구적인 번영의 고원에 도달했다고 선언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단 이틀 만에 시장이 25% 폭락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대공황은 10년 넘게 미국을 짓눌렀습니다. 70년 뒤인 2000년, 역사는 다른 옷을 입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의 모든 규칙을 바꾼다는 흥분 속에서 이익은커녕 매출도 없는 닷컴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을 뚫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클릭수가 새로운 화폐야, 이익 같은 낡은 개념은 구시대 유물이라는 논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펫닷컴처럼 애완동물 사료를 배달하는 기업이 상장 6개월 만에 수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나스닥은 이후 3년 만에 고점 대비 78% 폭락했습니다. 2007년에는 부동산 버블이었습니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미국 전역을 지배했고, 은행들은 소득도 없는 사람들에게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심지어 서류를 위조한 대출, 거짓 소득 증명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버젓이 금융상품으로 포장돼 전 세계에 팔렸습니다. 2008년 9월, 158년 역사의 리먼 브러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을 선언했고, 그 충격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비쌌는지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2021년 한국에서도 이 시대 가장 위대한 기업을 영원히 보유하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어떤 현실적인 이익 추정치로도 설명이 안 되는 수준까지 치솟았고,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뒤처진 꼰대로 취급됐습니다. 2020년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온 수백만 명의 새 투자자들이 열정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코스피는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깊은 손실을 안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100년이 넘는 투자 역사에서 이 패턴은 정말 놀랍도록 반복됩니다. 버블의 테마는 매번 달랐습니다. 19세기에는 철도였고, 1920년대에는 라디오, 2000년에는 인터넷, 2021년에는 암호화폐와 NFT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행동한 방식, 전문가들이 내놓은 합리화, 비관론자를 비웃던 분위기는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기술은 달랐어도 인간의 심리는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상의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형의 세계, 즉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나사를 조이면 더 단단해지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는 것들이죠. 다른 하나는 주기적인 세계입니다. 계절처럼, 호흡처럼, 조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여름일 수 없고 영원히 숨을 들이쉴 수 없듯이 반드시 돌아오는 리듬이 있습니다. 경제는 후자에 속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쓴 호워드 막스는 시장을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진자는 정중앙에 잠시 머물다 양 끝을 오갑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중간 어딘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울 만큼 낙관적인 상태와 참을 수 없이 비관적인 상태 사이를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자가 한쪽 끝까지 갔다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멀리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돌아온다는 사실 자체는 중력만큼 확실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 경제가 5% 나빠졌는데 왜 주식시장은 50% 폭락할까요? 이 비율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 답은 기대에 있습니다.
호황기에는 미래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가 주가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이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단순히 악화된 실적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과대평가됐던 기대치까지 한꺼번에 빠집니다. 이것이 경제 변동폭보다 시장 변동폭이 훨씬 더 큰 이유입니다. 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주기, 즉 돈을 빌리기 얼마나 쉬운가의 흐름입니다. 신용은 경제의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풍부하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산소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신용이 시장에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소는 가장 필요 없을 때 가장 풍부하게 공급되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면 금융위기의 구조가 보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은행은 이 사람들은 절대 못 갚을 리 없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실적 압박을 받는 은행 직원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리고 금리는 점점 낮아집니다. 기업은 쉽게 빌린 돈으로 공장을 늘리고 개인은 대출받아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합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모든 자산 가격이 함께 오릅니다. 이 풍요로운 순환 속에서 아무도 끝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나쁜 대출은 가장 좋은 시절에 만들어진다고요. 경기가 최고일 때 너무 쉽게 빌려준 돈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회수가 안 되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호황기의 느슨한 대출 기준이 불황기의 부실 채권 더미로 돌아오는 것이죠. 2008년 미국 주택 버블이 정확히 이 구조였습니다. 수년간 쌓인 부실 대출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균열이 시작됩니다. 몇몇 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하기 시작하면 은행들의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조금 전까지 돈을 억지로 빌려가라고 하던 은행들이 이제는 멀쩡한 우량 기업에게도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출도 나쁜 시절에는 나쁜 대출처럼 취급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보유 자산을 헐값에 팔기 시작하고 이 매도 행렬이 자산 가격 하락을 더욱 가속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신용수축은 자산 가격 붕괴로 이어집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하고 주식담보대출자들이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모두가 동시에 팔면 가격은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금융위기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가장 필요 없을 때 돈이 넘쳐나고 가장 필요할 때 돈이 사라지는 신용주기의 잔인한 역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위기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꼭대기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면 되잖아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호워드 막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확한 타이밍 예측은 신의 영역이며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들조차 장기적으로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데 실패한다는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막스가 제안하는 것이 시장 온도계입니다. 지금 시장이 과열 상태인지 냉각 상태인지를 몇 가지 지표로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출발 전에 일기예보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일 비가 몇 시에 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보면 우산을 챙기는 것처럼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위험 수준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 우산을 챙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신호들을 봐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즉 지금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지표는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PER이 100이라는 건 지금 이 가격의 기업을 사면 이익으로 원금을 회수하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에도 어떤 기술이 등장해도 비합리적인 계산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세상을 바꾸어도 2 더하기 2 등호 4분라는 산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적 평균 PER을 크게 벗어난 고평가 구간은 항상 위험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환경의 분위기입니다. 건강한 시장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버블 꼭대기 근처에서는 비관론 자체가 억압됩니다. 경고의 목소리는 비웃음을 당하고 이 좋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뉴스와 SNS에 긍정적인 이야기만 가득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시장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사라질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경제에 전혀 관심 없던 친척이 명절에 종목 추천을 해주기 시작하거나 택시 기사분이 주식 이야기를 꺼낸다면 과열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구두 닦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조지프 케네디는 구두 닦기 소년에게 주식 투자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두 닦기도 주식 이야기를 할 때는 시장을 나와야 할 때라고 판단한 그는 즉시 전 재산을 현금화했고 대공황에서 재산을 지켰습니다. 네 번째는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율입니다. 신용거래 잔액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아무 기업이나 상장에 나와도 첫날 2배, 3배씩 오른다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레버리지가 극대화된 시점에서 시장이 꺾이면 하락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빠르고 깊습니다. 빚을 낀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을 증폭시키지만 하락도 똑같이 증폭시킵니다. 이 네 가지 신호가 동시에 강하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스의 조언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공매도로 큰돈을 벌려 하지 말 것, 정확한 붕괴 시점을 예측하려 하지 말 것. 왜냐하면 시장은 비이성적인 상태를 우리 예상보다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포지션을 오래 들고 있다가 파산한 투자자들이 역사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 시점에서 현명한 투자자가 할 일은 하나, 위험 노출을 줄이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매수 기회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시장 바닥 근처에서는 과열기와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 이자보다 높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인터넷과 뉴스는 경제 대공황, 자산 폭락 임박, 지금 당장 팔아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주식은 사기다, 시장은 끝났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쿵거리며 지금 사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바로 그 공포가 극대화된 순간이 종종 주기의 바닥이었다고요. 워런 버핏의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주기의 핵심 중의 핵심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경제가 5% 나빠졌는데 시장이 50% 폭락한다고 했죠. 그 45%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경제 주기 위에 심리 주기가 올라탑니다. 공포와 탐욕이 번갈아 나타나는 심리 주기는 경제 주기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 주기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유전자 깊숙한 곳에는 집단 행동 본능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만 년 전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주식을 살 때 나도 사고 싶어지고 모두가 팔 때 나도 팔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비극이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타이밍을 분석한 수십 년치 데이터를 보면 놀랍도록 일관되게 고점 근처에서 몰리고 저점 근처에서 빠집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술은 바뀝니다. 산업은 바뀝니다. 세상의 주역인 나라도 바뀝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산수가 그렇고 인간 심리가 그렇습니다. PER 100배는 어떤 시대에도 100년치 이익을 미리 당겨온 것입니다. 탐욕과 공포의 비율은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만유 인력처럼요. 이것이 이번엔 달러가 항상 틀린 이유이고 앞으로도 틀릴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실전에 적용하는 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시장 온도를 확인하세요. 밸류에이션, 뉴스 분위기, 주변 대화, 레버리지 수준 네 가지 신호를요. 둘째, 내가 지금 흥분하고 있다면 한 발 물러서세요. 다른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 나도 덩달아 흥분하는 건 본능이지 전략이 아닙니다. 셋째, 좋은 자산을 싼 가격에 사는 것이 투자의 본질임을 기억하세요. 싸게 살 기회는 공포가 극대화됐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은 시장 주기와 신용 주기의 구조, 그리고 과열과 바닥을 가늠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그 답을 깊이 파고듭니다. 내 가장 큰 적이 시장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심리적 편향을 역으로 이용해 기회를 잡는 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